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납치, 감금 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대응팀을 내일 현지에 급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국내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내일 현지에 급파됩니다. 대응팀은 우선 최근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빠른 부검과 시신 국내 운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함께 현지로 향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에 나섭니다. 또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들을 전세기를 투입해 조기 송환하고 우리 법에 따라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납치 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한 합동작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현지 범죄 단체들의 주요 수법인 로맨스 스캠을 막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합동 대응 TF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과 우리 경찰 주재관 증원, 한국인 범죄를 전담할 코리안 데스크 설치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응 현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관련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실종되거나 감금됐다며 경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50여 명의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종합 대응단을 구성하고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63명은 한 달 안에 모두 송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22살 대학생이 고문당한 끝에 숨지는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범죄 예방 종합대응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대응단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의 납치나 유인 첩보를 최우선으로 수집해 분석하고 전국 시도청 전담 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에 속은 청년들이 섣부르게 캄보디아로 출국하지 않도록 인천공항 게이트까지 경찰관을 전진 배치해 범죄 실태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 등으로 현지 당국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63명을 한 달 안에 모두 송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실종되거나 납치됐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이나 감금 의심 신고가 14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1건은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52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남부경찰청은 9명, 경기 북부경찰청은 3명, 인천경찰청은 4명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남북, 충북,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실종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입국 후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가운데 80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교부에 신고된 사건과 경찰 접수 사건을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 실제 피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져 충격을 준 가운데 이 캄보디아 당국이 중국인들의 체포 소식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콩 매체 HK01과 캄보디아의 중국어 매체인 캄보디아 차이나타임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경찰은 최근 들어 외국인 상대 납치, 불법 감금, 협박,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된 중국인들을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수년간 자행돼 온 인권 침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캄보디아 경찰이 뒤늦게 중국인 범죄 조직 집중 단속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분석해 윗선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장 대여를 홍보하는 커뮤니티 게시물입니다. 통장을 들고 캄보디아나 중국으로 오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A씨도 학교 선배인 대포 통장 모집책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 듣고 출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의 통장은 실제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는데 경찰이 이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붙잡힌 모집책의 윗선, 즉 대포 통장 유통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누군가 몰래 가로채는 이른바 누르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차 장까지 가면 자기들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돈이 모여있는 기간도 길고 액수도 좀 많아지겠죠. 그럴 때 이제 그걸 잠궈버리고 자기가 날라버린다든지. A씨를 유인한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A씨의 시신은 사건 2달이 지나도록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현지 사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이 진행하는 공동부검에도 직접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진행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저희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해가고 법무부가 사법공조를 요청해갔고요. 3차례 정도 화상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에도 저희가 참여할 예정이고요. 경찰은 범죄 조직이 대포 통장을 활용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경찰력과 예산 등을 꼽으며 전, 현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사태가 화두였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20건 정도였던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사건이 지난해 221건으로 10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우리 경찰은 딱 3명, 그나마 2은 임시 파견된 협력관인데 윤호중 장관은 경찰 주재관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서 그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 인력을 줄인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부탁받아서 캄보디아 ODA에는 지원하면서 국민의 재해 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영사 확대 배치는 매우 안이한 대응이고 심지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는 아직도 공석이라며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정부 과도기에 범죄가 급증한 만큼 신구정부 책임론으로 번진 건데 서로 남 탓하지 말라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책보다는 정부 탓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시도는 무책임한 조상 탓일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여야가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은 실질적 대안 마련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박 전 장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을 나섭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치소로 떠나기에 앞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합수부 파견 검사 검토는 왜 지시하셨습니까?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최측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230쪽 의견서, 120장 PPT 자료, 계엄 당일 국무회의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통상적인 장관 업무를 수행했고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이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고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칼날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 씨는 특검이 기소한 알선 수재 혐의로는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측의 청탁성 선물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전 씨 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 등을 받았고 이를 김건희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음 받은 가방 2개와 교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3개와 신발, 목걸이 등을 작년에 돌려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알선 수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물건을 받을 당시에는 청탁이 없었던 데다 알선 수재가 성립되지 않는 사후 청탁 내용도 통일교가 특별한 이득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소개해줬을 뿐 청탁자와 공무원을 알선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 씨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물건을 일시 점유에 전달한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알선 수재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다퉈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진술인 만큼 추후 해당 진술에 대한 진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 최대 격전지로 꼽힌 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이제는 민간인이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할지가 눈길이 쏠렸는데 엉뚱하게도 여야 의원 사이 욕설 문자로 소란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정부 조직 확대 개편으로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 여론 관심은 온통 증인석 뒷줄에 쏠렸습니다. 방통위가 폐지돼 민간인 신분이 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일반 증인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호출로 증언대에 선 이 전 위원장은 작심한 듯 자신을 체포한 현 정부를 맹폭했습니다.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대통령실이 폭우를 이유로 자신의 여름 휴가를 반려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을 재점화하기도 했습니다. 우체국 배달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능 출연이었습니다. 이진숙 투명인간 전략으로 대응하던 민주당은 엉뚱한 데서 폭발했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됐다는 가짜뉴스를 말한다며 느닷없이 지난달 받은 사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입니다. 국감장은 순식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유, 정해야겠습니다.
기습 펀치를 맞은 국민의힘은 장외 폭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바로 곧장 이 찌질한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자기가 보낸 문자는 욕설 문자는 지웠습니다. 어수선한 회의장이 정리되는 동안 증인과 참고인 수십 명은 기약도 없이 버텼고 유명 유튜버도 겨우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그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똑같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란 걸 한 번만 꼭 생각해 주시고. 난데없이 터진 문자 논란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감 조연이 됐고 김현지 실장을 폭로한 박정훈 의원은 문자 폭탄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노림수였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인데 의도가 무엇이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한숨만 나온다는 따가운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누구를 안다는 이유로 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은 실로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1972년 박정희 대통령 특명을 받고 극비리에 김일성과 직접 독대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며 밀사로 보낸 박 대통령은 김일성 추종 세력의 정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수상한 4사람 지키기의 핵심 인물 김 실장 관련 국민제보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마련했다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상범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15일 예정됐던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면서 김 실장을 보호하려는 여당 노력이 눈물겨운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앉힌 이튿날 늘 전쟁 같았던 법사위는 기존보다는 한결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자성론도 엿보였는데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분위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이틀차.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꿰찼다는 비판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렇게 감쌌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신데 얼마나 호기롭고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상한 그 음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황당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정면에 민주당 의원석을 수차례 쳐다봤지만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 논란을 빚은 다음날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선 최 의원 돌발 행동 때문에 대법원 망신주기 프레임에 갇혔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질문을 계속 차분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난장판 법사위에 대한 일종의 자성론인데 하지만 민주당은 조이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고삐는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1~2심만 2년 6개월 걸렸다고 항변했는데 여당은 몰렴치하다고 규탄했습니다. 대법원이 일명 조이대의 난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 633 원칙은 결코 이어달리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힌 것을 강제 구금으로 규정하며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이 조리돌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힘이 없는 건지 사주한 건지도 따졌습니다.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입니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은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를 최대한 능멸했다면서 중지된 대통령 재판 5개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는 내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전산 기록을 열람하고 75평 규모의 대법관 집무실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법사위는 강경파가 아니라 지방선거파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장 국감이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지 정쟁의 장이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과열 조짐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품 붕괴 가능성을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돼 일본처럼 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진행된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 책임자들 앞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 금융위원장님 맞죠? 제 말이.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개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특히 현 상황을 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진단하며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잖아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이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과도한 자금이 주식 등 생산적 분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도 전환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합리적으로 좀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 잘하고 계세요? 네네. 네.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의지 또한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이 정권에 큰 부담이 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휘발성강한 부동산 정책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책에 세제 방향성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인데요.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급은 공급대로 또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내면서 또 수요 부분에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제 건드리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방향성은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정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세제 방향성에 담길 내용과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철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금이 시장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여지가 이렇게 비춰지면 시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시그널이 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부동산이든 뭐든 세금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세금의 신중한 기조를 고수하는 건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세제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뿐 이번 대책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이번 세제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와 규제 지역 확대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금 카드까지 동원하겠다는 일종의 구두 개입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 비율을 다시 80%로 원상 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지게 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다시 불붙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이번에는 해운 분야로까지 번졌습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 계획인 이 마스가의 상징이 된 우리나라 한화그룹에도 이 불똥이 튀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에 대미를 장식한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입니다.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를 주고 인수한 곳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의 중추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2달 만에 한화그룹이 한미 조선업 협력의 경계심을 드러내온 중국의 표적이 됐습니다. 필리 조선소를 비롯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겁니다. 앞으로 중국의 조직이나 개인은 이들 회사와 거래 또는 협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등을 겨냥해 내놓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반격 조치 성격입니다. 韩华海洋株式会社在美相关子公司协助支持美国政府对中国海事物流和造船业开展301调查，并采取措施。 미국과 중국이 상대 국적 선박에 매기는 입항 수수료도 같은 날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톤당 50달러, 중국은 400위안으로 내년 4월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올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재점화된 관세 전쟁이 해운업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의 담판을 앞두고 격해지는 강대강 대치 속에 우리 기업에 직접 불똥이 튄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 교수님은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지난번에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예. 예. 자, 캄보디아 얘기부터 하겠는데요. 지금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 감금 사태 아주 심각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에서 아직까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이제 80여 명 정도 되고요. 구치소에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된 한국인이 6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최 교수님.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8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예. 이거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하고 경찰이 파악하는 인원도 다른 것 같고 좀 경로가 다르니까 그런 것 같긴 예. 해요. 영사계통을 통해서 파악하는 숫자하고 경찰은 다른 경로니까. 아무튼 지금 경찰이 됐건 외교부가 됐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이제 거의 구금돼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이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부터 급증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전에 이렇게 많지가 않았다고요. 예.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보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일이 터진 거죠. 예. 작년에 급증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이 한 해 동안 한 220명 정도 되고 그 전해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10단위였어요. 그래서 그게 확 올라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작년인가요? 지난해 그 이제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경찰 병력을 좀 늘려달라. 예. 거기 지금 3명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주재관하고 협력관에서 경찰이 3명 있다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자체 탓하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부 사이드에서. 예. 그래서 보도는 조금씩 이제 간헐적으로 되고 이랬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상황이 지금 급박한가, 사태가 심각한가에 대한 그 인지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3명이 그대로 있고 또 인원을 늘려달라는 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정확한 이제 구체적인 경위 파악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21세기에 이렇게 그야말로 뭐 고수익, 취업을 믿기로 해서 이제 거기 속은 거 아닙니까? 속아서 가서 뭐 감금에다가 고문도 당하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죠. 한두 명 이래도 문제인데 이렇게 많은데 빨리 정부가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서 빨리 소환하고 캄보디아 정부와도 뭐 지금 코리안 데스크인가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이제 경찰을 현재 파악한다는 거. 또 하나 문제가 여행 정보 격상도 늦었다고 그래요. 위험 지역을 하는 것도 늦었고 그만큼 이제 사태 심각성이 인지가 안 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그 경찰이 직접 신고하게 돼 있답니다. 캄보디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기서 이제 피해자가 우리나라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하면 대사관에서 직접 신고해라.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라고요? 그 캄보디아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상당히 이게 아주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작년에 신고 건수가 폭증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미 2023년도에 이와 관련된 영화가 한번 만들어졌었고요. 그렇죠. 예,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아니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예. 아주 뭐 잘 알려진 배우가 굉장히 그 열연을 펼쳤던 영화였는데. 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영화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봄에 한번 방송을 했고 지난해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뭐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지에 나가서 다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정부는 도대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에는 10단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 220건, 올해 330건이면 20배, 30배 급증한 거잖아요. 이걸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 이건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조현 장관은 330건이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지난주에 이 보고를 받았다고, 이 사태 심각성을 알았다고 오늘 국회 발언을 하는 거 봤는데, 그렇다면 정말 경찰뿐만 아니라 외교부까지 국가가 왜 존립해야 되는지, 국민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본원적인 질문한 사태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민간 쪽에서 지금 자경단까지 활동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적 기능을 사적 기능이 대신하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정부에 대한 굉장한 저는 이건 아직 불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루 전에 이제 외통위에 이어서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이 캄보디아의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여야는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면서도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의 여야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부패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 지금 특검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ODA가 1,800억이었는데 올해 4,300억까지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떡잔치를 한 그런 이제 느낌인데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외교 당국이 제대로 지금 우리 교민 보호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서 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는 지원하면서 국민 안전에는 소홀히 했다고 하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대사 공석 등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현 정부 책임 탓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4개월 됐죠. 네. 4개월 정도 됐고, 지난 정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지난 정부 때 그 대사관에서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따지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난 정부도 이번 정부 특히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꾸 지난 정부한테 얘기할 거 없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현 정부가 조현 외교부 장관 이거 지금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여야가 서로 내탁공모하는 건데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국감 자체가 그래요. 국감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 이게 지금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단순하게 지금 행안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금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전 정부, 현 정부가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정감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도 한번 말씀하셨고 민주당에서 그 외교부가 캄보디아에서 근무할 우리 경찰 증원을 요청을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 행안위에서 행안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또 지난 정부 책임이고, 또 어쨌든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8월달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그 전이니까 현 정부가 거기 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우리 여야 의원들께서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거 탓할 때가 아니고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소환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행안위에서 지금 그런 걸 서로 토론해야죠. 근데 지금 서로 지금 여야 의원들이 서로 그때 정권 탓, 지금 정권 탓을 한다는 게 이 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경찰 인력이 주재관이 1명 있다고 그러고 협력관이 2명. 협력관은 나중에 이게 또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제 원래 주재관이 1명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원래 이제 그 각국 대사의 이제 그 현지 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경찰 영사라고 그러죠. 경찰 영사가 조금 많은 데가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 좀 많죠. 중국 이런 데 많은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사관 인력만 공식 인력만 15명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경찰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 현실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ODA 원조를 4천억 원 이상 했는데 여기에 정신 팔려서 했다. 저는 이 지적이 오히려 저는 지금 충분히 이제 전임 정부 탓을 돌리기 위해서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저는 현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4천억 원을 우리가 줬다는 거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특혜를 베푼 건데 그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거기 현지 정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희 나라에게 4천억 원씩 지원을 하는데 코리안 데스크라든가 아니면 송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서 현지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특혜 이상의 것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국민 아주 국내 여론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굉장한 비판 여론이 있어서 우리가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현지에서 좀 도와달라. 이걸 레버리지로 활용했었어요. 근데 마치 이거를 돈 퍼주고 여기에 눈 팔려서 뭐 떡 나눠 먹듯이 했다는 식의 비판은 전혀 이건 온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런 좋은 환경들을 레버리지로 살려서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고 캄보디아 정부를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것을 관철시키는 동력으로 삼았어야지 이걸 마치 돈 줬다는 잔치라는 개념으로 하는 건 좀 온당치 않고 그다음에 지금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에 다 소환됐어요. 그러면 7, 8, 9, 3개월이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10월이 됐는데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선적으로 대사 아그레망도 빨리 좀 받는 사람을 보내서 해결 나서도록 해야지 영사가 하게끔 하는 거니까 저도 이게 정치권이 말만 잔치를 벌리면서 서로가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하는 것이 본원적인 이게 사태 해결이라든가 조속한 이게 말하자면 국민적인 지금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요란할 정도로 이제 큰 문제인데 이미 1년 전 국감에서 이 캄보디아의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 그때는 이제 여당이었죠. 많은 지적이 있었고 특단의 조치까지 이제 요구를 했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통계가 작년에 이제 급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캄보디아에서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됐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위험해야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가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국정감사가 말이죠.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것들 그게 항상 이 감사 국감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국정감사가 부활된 게 1988년도입니다. 13대 총선 때 그때 이제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제 유신 때 폐지됐던 국정감사가 부활됐던 거였거든요. 16년 만에. 그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 국감이 끝나면 이제 국감 무역론이 나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시기라서 그래요. 당장 지금 우리 국민들 데리고 와야 되고 지금 뭐 군사작전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판국인데 여야 의원들이 각자 상대방 정당 탓하고 있고 작년에 이 행안위에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하자면 팔로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터진 거죠. 만약에 작년에 행안위에서 이 논의가 나왔고 그게 정부에서 대처를 했다면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가 이 정쟁이라는 거, 정쟁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일을 많이 못 막아요. 민생법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걸 참 뭐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어쨌든 이 상황은 제발 좀 여야가 다른 것들하고 다르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여야가 싸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빨리 모색을 하고 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는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하지 않았던 건 대단히 유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증인들 뭐 아무리 이렇게 불러놓고 호통을 쳐도 사후에 진짜 한번 점검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바로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캄보디아에 우리 또 현지 교민들도 있잖아요. 캄보디아를 이렇게 막 그냥 악마화시켜버리면은 거기에 사는 우리 교민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민들도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런 어떤 생계 또한 잘 정부가 관리하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조속한 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번에 또 22일 현지 캄보디아로 가서 지금 현장 국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가 가죠.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그 해당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은 캄보디아 경찰들이 굉장히 부패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범죄 집단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두 갈래잖아요. 하나는 피의자로 거기에 감금돼 있는 사람들이 있고 피해자가 지금 피해 규모가 아직도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된 우리 교민 피해자가 있고 국민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갈래를 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제대로 해서 어찌됐건 우리가 그 피의자로 가 있는 사람들도 송환해서 우리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외교 당국이 이런 우리가 돈을 준 것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그러니까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협상력을 굉장히 관철시켜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국감 자체가 현지 국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슈를 넘겨서 조이대 그 대법원장 관련 어제 법사위 국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조이대 대법원장이 어제 늦게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5월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심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밤늦게까지 해서 뭐 그 법사위 국감 자체가 자정에 넘어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말이죠. 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었죠. 과거에 그때가 이제 그때 춘천 이제 그 김 대법원장이 그 춘천 법원장 할 때 지방 법원장 할 때 그때 이제 의혹 같은 게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야당이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처음에 나와서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이석한 게 관례로 돼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감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해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해명을 대신했던 게 그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의 이제 모델을 이제 답습한 것 같아요. 관례대로 했는데 지금 이거는 증인으로 이제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안 했으니까 증인의 자격이 아닌 거죠. 참고인이라고 했죠. 추미애 위원장이. 참고인인데 참고인이냐 아니냐도 법적 논란이 또 있어요. 참고인의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 한두 끝도 없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아무튼간에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앉아있다가 이제 정회되고 자리를 떴고 그리고 나서 끝날 무렵에 밤 11시가 훨씬 넘어서 자리에 와서 이제 지금 아까 방금 나간 거 화면에 나간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불신이 있어서 안타깝다. 그리고 자신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만난 적 없다.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당이 요구하는 거는 단순히 그런 것보다 왜 5월 1일 날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렇게 급하게 파기환송을 했는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명을 하라는 건데 전 어제 마무리 발언에 사실 대법원장이 앉아서 그걸 일일이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당 의원들도. 근데 맨 마지막 발언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파기환송이 됐느냐, 대법관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전원합의체의 그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당시 이틀에 한 번, 두 번 열렸거든요. 이런 게 왜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는가? 좀 그런 거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이제 삼권분리 훼손과 또 사법부의 독립하고는 좀 별개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일단 불신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아마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 가할 것 같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이제 15일날 대법원 직접 가지 않습니까? 내일 간단 말이에요. 대법원 가서 이제 똑같은 상황이 대표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직인선설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한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알 겁니다 아마. 예. 그 얘기는 어제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 내일 대법원에 직접 국감을 가는 거니까 현장에 가서 할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설명하는 게 반드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관의 어떤 재판, 예.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재판을 훼손한다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제가 봐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5월 1일 날 파기환송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김태정 검찰총장 시절에 1997년도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그때 후보가 김대중 대 이회창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회창 후보 측에서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을 제기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수사 중단시켰던 기억이 나죠. 김태정 검찰총장이 발표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만큼 대선이라는 게 국민들의 어떤 그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삼가하는 건데 이거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633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건 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또 다른 주장도 있겠습니다. 저의 주장이니까 이건 저의 생각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내일 대법원장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합의 과정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견성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절차에 거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관례를 깨고 이렇게 했느냐를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의원들 앞에 있었을 때는 어쨌든 이제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긴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은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거기 마무리 발언에서 그걸 이제 몰아서 다 했는데 예. 그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짧게 했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2018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맞서서 상권분리별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면서 그걸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그때 판공비 관련한 입장을 해명했거든요. 아마 그 사례를 따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가 그 궁금증이 드는 거는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그 대법원에서 공식 문서로 국회 그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에게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 88쪽 분량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87개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했는데 이게 대법원의 공식 문서입니다. 예. 공식 문서가 공식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갔으면 그게 대법원장 입장이 아닙니까? 육성으로 드려야 그게 효력이 발생합니까? 어차피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닌데 좀 망신주기에는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법에 어긋나는 게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위반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도 위반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비공개를 명시한 법원 조직법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 않으면서 저는 그 입장문 대법원의 공식 문서 다 국회 기록으로 남는 거 받아놓고 공개하지 않고 당신의 육성으로 이걸 얘기해봐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망신주기를 넘어서 결국 조희대 몰아내기를 저는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내일 또 다른 일이 반복될 텐데 저는 대법원에 그 얘기했던 문서를 차라리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대법원장에게만 보지 말고 그걸 보면 깔끔하게 정리될 텐데 왜 이렇게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육성으로만 듣겠다고 저렇게 몰아세우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제 큰 소리로 질문했을 때 답변하지 않고 몰아서 마무리 발언을 했던 것도 아마 그런 것들의 이제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거부나 허위 답변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은 절대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이거 염두에 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이건 알 길이 없는 건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국정감사 때의 이 발언들 증인선서하고 난 다음에 이게 위증으로 이제 고발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이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이제 미미하고 이렇다 보니까 국감에서의 증언이라는 게 그때 지나가면 끝이고,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들 앞에 서서 그 이제 피감기관
국회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엄중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국감에서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이제 회피되고 또 증인 출석 같은 것도 그 정권이 여야 공수가 교대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공수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라서 이 증인에 관련된 출석 문제 항상 보면 국정감사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료 요구 문제.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안 갖다 주느냐. 이게 항상 이제 기싸움의 우선 서막이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증인 출석. 그다음에 과도한 증인 출석 요구 같은 것도 많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나와야 될 사람이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불출석 사유서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이제 검찰의 소환에 응하는 것도 그렇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이게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어요. 이건 좀 각 이제 법률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영역이 다르긴 한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마침 이제 그 법사위 국감 바로 다음 날이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원래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얏 나무 아래서는 가끔 고쳐 쓰지 마라. 조 대법원장의 저 발언 여부를 놓고 법사위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역을 치른 그날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또 대통령이 그 발언을 또 소환하게 되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선출 권력이 가장 위고 나머지 권력은 뒤다 그런 취지의 얘기가 다시 소환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원칙적인 얘기라도 굳이 그 타이밍 했었어야 했을까. 대통령의 말이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은 5년 단임제하에서는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국감에서는 그동안 관례였던 이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이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켰는데요. 여야의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께서 아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서를 했건 안 했건 기관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위신을 세워주면서 질의는 듣게 하고 그리고 답변도 이끌어내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처세 용인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조건을 걸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서서히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AI 국회의원 도입이 시급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조리돌림하는 난장판 법사위를 보면서 AI 법사위원장이 최소한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I는 최소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행태를 하거나 받은 자료를 여당만 보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진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시스템적으로 광기에 상을 주는 형태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세게 지를수록 다음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광역단체장 후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뭐 증인 선서를 하라거나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여당 의원들의 질문을 1시간 반 동안 듣게 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조 대법원장이 위신을 세워줬다. 그렇게 평가한 것이고, 그리고 천하람 의원은 AI 법사위원장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근데 그 추미애 위원장이 그 대법원장이 위신을 세웠다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석을 허용을 해야죠. 관례대로 하면. 근데 관례라는 게 꼭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관례 이제 확립된 관례, 관행이라는 게 이제 관습.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보수 진보 따지면 이제 관습을 중시하는 게 원래 보수예요. 그렇잖아요. 전통, 권위, 관습, 관례를 중시하는 게 이제 보수고, 반대로 변화와 개혁을 중시하는 게 진보.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석하는 게 기본 관행이었는데, 관례였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거기서 대단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발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발언하면 할 수 있는데 발언을 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게 그야말로 이 대법원의 하나의 전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그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배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겠구나, 법조계로부터. 이런 생각을 안 할 리가 있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계속 어제도 제가 보니까 그 의원들의 질의가, 그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답변 안 할 줄 아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질의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꼭 무슨 위신을 세워줬다기보다도 최소한의 이제 그 선만 지킨 거죠, 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앉아 있으면서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건 피상적인 문제들이고, 이건 부차적인 문제들이고, 기본적으로 5월 1일 날의 파기환송 문제, 특히 이제
이것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지기현 판사가 그 이제 그 날짜 계산, 그 날로 계산하는 거 시간으로 갑자기 계산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했던 일. 이게 3월달 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이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겹쳐 있다, 이게. 근데 이걸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시켜서 보는 것도 이것도 과도한 논리 비하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재판부들이 다 지금 안 하기로 했던 거란 말이죠. 무기연기했던 거라서 이게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서 이게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헌법 여기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게 전 100%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또 합성 사진을 들고 나와서 또 엄청나게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그런지 이제 민주당에서도 자성론도 나왔고 말이죠. 출구 전략 짜야죠. 저는 이거 왜냐하면 지금 그 천하람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은 자료를 여당만 보는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아마 그 대법원이 서면 답변으로 가름한 걸 그 민주당 의원들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그러면 사법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사법 개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거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거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공격이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리고 그 지금 뭐 서영구 의원은 사적인 만남,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단어를 달았다고 또 뒤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의 그 보편적인 공감 능력을 넘어서는 공격들은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랬잖아요. 최혁진 의원. 네, 최혁진 의원이 무소속이죠 지금 무소속인데. 근데 꼭 저렇게 해야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듣고 싶은 거는 그 속내 내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월 1일 날 왜 이렇게 빨리 전례가 없이 정말 이례적으로 게다가 이미 유력 정당의 유력 후보인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그런 판단이 되는 게 대단히 이상하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의심이 가요. 저도 솔직히. 근데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아니 그제 제가 말씀드린 그걸 소명을 해서 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당에서는. 그리고 저기 최혁진 의원 저분은 뭐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비례대표로 어떻게 이제 위성정당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사실상의 이제 민주당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듣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조목조목.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선을 초점을 흐렸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저렇게 놓고 조요토미 히데요시인지 토요토미 히데요시인지 풍신수기를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건 너무 모욕적이에요. 거기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저기 풍신수기라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에게 자꾸만 불신을 받는 거다. 이건 저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과방위 잠깐 보겠는데요.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작심한 듯이 이제 현 정권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아주 굵게 이진숙 6차례 출석 요구 불응 이런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밑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을 했고 정희철 전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강압적인 조사에 시달렸으면 국가적인 그 공권력의 폭력을 당했으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이진숙 증인은 혹시 몸이 불편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라도 갖다 드리고 안정을 취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밑보이면 이렇게 된다. 그 연휴 직전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체포를 겨냥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도 깜짝 놀라긴 놀랐어요. 그게 물론 이제 경찰로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6차례 응하지 않았다는데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과의 주장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경찰로서는 이제 소환에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것이고 검찰이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집행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직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시기도 좀 놀라. 10월 2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갑을 채우고. 근데 또 제가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체포영장 집행할 때 수갑을 채우는 거래요. 또 수갑을 안 채우면 무슨 불상사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그건 아직 흉악범일 때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제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또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는데 며칠 있다가 또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법원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니까 체포를 했고 또 석방이 됐고
아까 잠깐은 지기현 판사 얘기도 했고 이제 여러 법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불신도 불과 이틀 사흘 만에 이게 같은 물론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를 하더라도 이 판단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게 더 본질적으로 사법개혁의 하나의 동일 제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거 뭐 이진숙 위원장의 항변은 전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급 공직자가 그만둔 지 이틀 만에 저렇게 체포되는 경우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과했죠. 더더군다나 출석 요구서를 어쨌든 답변서까지 내서 내가 못 나간다는 걸 입증했는데도 그걸 또 횟수로 쳐가지고 영장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찌 보면은 기망을 한 사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게 많은 이런 수사 권력들이 집중될 경우에 이렇게 또 혹시라도 오용된 그 권력을 남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갖게 된 사례였고, 그것을 이진숙 위원장이 국정감사라는 어떤 틀 속에서 적절하게 좀 지적을 했던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숙제는 이제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찰청 해체 이 모든 부분들을 이 현 정부가 얼마큼 유연성 있게 그다음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것으로 개편해낼 것인가, 저는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 씨의 변호인이 특검 수사관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에 의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양평군청 50대 공무원 정모 씨의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변호인은 특검의 강압 수사가 정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특검 수사관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또 정 씨가 생전 특검의 심야 조사 때 기억에 없는 진술로 피의자 신문 조서가 꾸며졌다고 말했다며 이건 명백히 조서를 조작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특검 조사를 받은 다른 양평군청 직원 또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꼈다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특검은 강압이나 회유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공무원 정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노트 21장 분량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에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일기 형태의 유서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든 생각과 가족에 전하는 말 등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앞서 공개된 정 씨의 메모에 대해선 별도 수사를 벌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해당 메모가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진위도 알 수 없다며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정 씨 유가족에게 유서를 건네지 않은 건 지문 감식 등을 위해서였다며 사본 제공에 이어 국과수 필적 감정을 마치는 대로 원본도 돌려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양평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타살 의혹이 있는지도 법무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은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비리에 연루된 관계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폭로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을 합동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 동부지검이 공정성 논란을 우려하며 별도 팀을 구성하기로 밝힌 가운데 이 당사자인 백경정은 이번 인사 발령이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세관 필로폰 밀수 사건의 수사실무 책임자였던 백혜룡 경정은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뇌부는 보도자료 수정이나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고 백 경정은 이 과정에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마련됐고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지휘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의혹 폭로자인 백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고 임지검장에게 필요할 경우 수사검사를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혹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수사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되는데 동부지검 역시 백혜룡 경정 파견에 맞춰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경정이 본인 고발 사건을 셀프 수사하는 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한 달 파견 인사 발령이 난 백경정이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의혹의 주체가 스스로 수사하는 꼴인 지금의 합동수사단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 단체라며 결국 영장 청구권이 없는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결과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임지검장은 곧바로 거대한 의혹의 산더미를 묵묵히 파헤치는 합동수사단원들이 존경스럽다며 사실상 백경정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의혹을 말끔히 수사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둘러싸고 수사 책임자와 폭로자가 서로 충돌하며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10조 원대를 회복했고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고전했던 반도체 사업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증권가 전망치는 10조 원대였지만 이보다 높은 12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년여 만에 10조 원대 회복이자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은 처음으로 80조 원의 벽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8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깜짝 실적을 이끈 건 부진을 털어낸 반도체 사업입니다. 사업부별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6조 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매출 27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한 분기 만에 SK 하이닉스를 꺾고 다시 매출 왕좌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고실적이라고 봅니다. HBM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도 일단 전반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 역시 적자폭을 줄이며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깜짝 실적에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 9만 6천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래의 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내일 방미길에 올라 미 재무장관과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3,500억 달러, 약 502조 원에 달하는 현금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미국 측에 그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국 측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정부도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 방미길에 오릅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 IMF 연차 총회 참석을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이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혀 이번 회담에서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다시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위기와 외환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NN은 한미가 협상 과정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지난달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으로 사태가 복잡해졌다며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향방이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유럽연합이 예고한 철강 무역 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종원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유럽을 방문합니다. 박 차관보는 유럽연합과 철강 과잉 공급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의 전산실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연달아 폭발이 일어나고 현장 작업자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잡혔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한 남성이 주저앉아 무언가 작업을 하더니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음에 놀란 현장 관계자들이 우왕좌왕 주변을 살핍니다. 전산실은 이내 뿌연 연기에 휩싸이고 시뻘건 불꽃과 함께 2차 폭발도 일어납니다. 1차 폭발 이후 3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달 26일 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5층에 있는 7-1 전산실에 화재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전산실 내에 있던 비상 전원장치 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비상 전원장치 안에 있는 배터리 묶음의 부속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작업자의 실수에 따른 발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확보한 발화 추정 배터리 6개는 국과수 본원으로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멈춘 시스템 복구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무 영향이 크고 사용자 수가 많은 1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70%를 넘어섰지만 나머지 시스템은 복구가 더딘 상황입니다. 정부가 일부 시스템에 대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만끽할 새도 없이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서울 등 내륙 기온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하는데 이어 11월에도 변덕스러운 찬바람이 자주 몰아친다는 예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 아래 가을 억새가 바람에 흩날립니다. 여느 때에는 높고 파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장관의 물결을 뽐내지만 올해는 초반부터 이어진 잦은 비와 흐린 날씨, 찬바람으로 천고마비의 가을 풍경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며 궂은 날씨가 이어지는데 긴 추석 연휴를 지나 이번 주까지도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영향에 마치 장마철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30도를 넘는 늦더위와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기록되며 계절의 시계가 한여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을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고기압이 버티는 가운데 10월 초반부터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중부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정체 전선이 형성되는 등 장마철처럼 강수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씨는 다음 주 또 한 차례 심수를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 춘천은 4도까지 곤두박질해 초겨울 같은 체감 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도 대부분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이른 아침 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다음 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륙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11월에도 가을 정취보다는 이르게 찾아오는 초겨울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차가운 날씨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범죄 단지가 집중된 캄보디아의 한 지역에서 이 취업 사기 피해자들을 구조 중인 오창수 선교사가 YTN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 선교사는 지금도 구조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끼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위험할까봐 좀 걱정.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 사기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있는 오창수 선교사가 YTN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휴양 도시였던 시아누크빌. 5년여 전부터 카지노와 유흥업소가 대거 들어서더니 한국인 청년들에 대한 불법 구금까지 판치는 범죄의 온상으로 변했습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급속도로 한국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막 구조 요청이 오는 거예요. 막 살려주세요. 청년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꿈꾸며 이곳을 찾았지만 막상 기다리고 있던 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가담하라는 협박과 온갖 가혹행위였습니다. 조직원들한테 두드려 맞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제가 동영상으로 본 것은 전기 고문까지도 당하더라고요. 새벽 시간 범죄 단지를 누비며 수십 명을 구한 지 벌써 5년이 넘었고 총을 찬 조직원이 감시하는 가운데 청년들을 탈출시키다 목숨이 오간 적도 여러 번입니다. 강제적으로 이제 뚫고 이제 제 차에 막 빨리 급속도로 이제 급하게 태워가지고 창문에 뛰어내다 보니까 다리가 불러져가지고. 오 선교사는 지금도 구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채용 절차도 없이 현지에 오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광고를 절대 믿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취업 사기로 와 있는 친구들이 한 200~300명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어제까지 캄보디아와 관련해 접수된 실종 감금 의심 사건은 모두 14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1건은 대상자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됐고 52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입국 후 연락이 끊겼거나 감금됐다고 신고된 한국인 가운데 80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외교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양쪽에 접수된 사건 전체를 비교 분석해 누락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처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길 바란다며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실태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지금도 비슷한 내용의 구인 광고가 여전히 검색되고 있습니다. 빠르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 있는 한인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캄보디아 구인 글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같은 글이 올라오는데 초보자여도 수천만 원을 벌 수 있고 감금이나 폭행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항공료와 숙박도 부담해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커뮤니티에는 계좌를 사겠다며 대놓고 자금 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어놓은 글도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떠난 A씨는 탈출 전까지 구타와 각종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자영업자 상대로 투자해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옛날에 제 알몸 동영상 같은 건 많이 찍었어요. 기자에서 가둬놓고 현장을 다 베껴놓고 막 이랬지.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수법도 흔해졌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걸로 추정되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도 대학 선배에게 유인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자기 대신 캄보디아에 일하러 다녀오면 800만 원을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현지에 감금되게 한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취업 사기로 감금된 사람이 풀려나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오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여행객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어 무차별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큰 돈을 못 버는 판에 그 외국인이 와서 고수익을 그와 같이 화려한 이 근무 환경 속에서 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지금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납치 감금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 수법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일차를 맞은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잇따라 언급되며 여야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김 실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논의하려 내일 예정됐던 운영위 전체 회의는 연기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당시 수사검사와 나란히 자리한 국회 법사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 변호사 교체 과정에 김 실장의 질책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나타나서 증인이 연락을 했더니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타입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김 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관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현지 실장과 연관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7년간 같이 활동을 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쟁화하겠다는 것밖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도 임명 전후 김 실장과 통화가 있었는지 질의가 나왔는데 한 장관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김 실장 관련 여야 대치는 과거 판결문을 토대로 한 장외 여론전으로도 번졌습니다. 김 실장이 통합진보당 주류 세력으로 알려진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됐고 과거 이 대통령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성남시의회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자 색깔론이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경기 동부연합은 통진당의 핵심 세력이잖아요. 알고 지낸다는 문장 하나로 김현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계시키는 논리적 비약은 실로 놀랍습니다.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던 운영위원회는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국감장 곳곳에서 김 실장 없는 김 실장 공방은 한층 더 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경기 동부연합의 연관성을 주장한 데 대해 50대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난중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박 의원 주장은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 제기로 보인다며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 부족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YTN이 유진기업에 매각된 것이 김건희 씨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관련한 4년 전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대 대선 직전 김 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 등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복수하겠다고 경고한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김 씨는 의혹을 묻는 YTN 기자에게 자신이 공무원처럼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하느냐고 따지면서 진짜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을 상징하는 이 비무장지대 대전차 방벽이 10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DMZ에 쌓아올린 대전차 방벽이 위성사진에 찍힌 모습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따라 건설된 곳은 모두 4곳으로 건설 모습 포착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지역과 길이까지 파악됐습니다. 각각 한 2.5km씩 해서 총 10여 km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했는데 의장님 맞습니까? 현재는 차단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도발 사항이라든지 됐을 때는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후속 조치 상황이 거듭 확인된 건데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논란이 됐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차라리 장관직 그만두시고 그 사회단체에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두 국가론 계속 이렇게 그 주장을 하실 겁니까?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밝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의견도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과 함께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흡수 통일 노선이 어찌 보면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아닌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작용 반작용의 결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의 방점을 찍은 조직 개편안도 발표하고 2016년 멈춰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어떤 일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언제 호응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박 전 장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을 나섭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치소로 떠나기에 앞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합수부 파견 검사 검토는 왜 지시하셨습니까?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최측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230쪽 의견서, 120장 PPT 자료, 계엄 당일 국무회의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통상적인 장관 업무를 수행했고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이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고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칼날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수수,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재판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에 돌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김 씨 2차 공판을 열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애초 이번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정필 씨와 민태균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승객들은 놀라 도망치고 일부는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남성이 붙인 물은 순식간에 번지고 전동차 안은 까만 연기로 가득 찹니다. 지난 5월 31일 60대 남성 원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화재 당시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정도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대략 탑승 인원 한 4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고 여의도에서 마포로 넘어오는 하재터널에서 기관사가 아마 정차를 시킨 것 같습니다. 탑승하던 시민들은 하차해서 아마 도보로 이동한 거로 생각되고 검찰은 승객 481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파악된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인명사고 날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불만 있으셨습니까? 소송 결과 공론화하려고 범행하신 거. 네. 원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이혼 소송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원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이혼 소송 등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데다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씨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 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 가평군 횟집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소방과의 합동감식을 통해 식당 안 벽면을 뚫고 지나가는 전선이 끊어졌던 흔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선은 피복이 찢어진 상태였고 열로 녹아내린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재용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의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양씨병원 소속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0일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끔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감장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은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며 홈플러스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온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처음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홈플러스와 소유주 MBK가 미리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5월 미국 국적 김 회장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회생 신청과 단기 채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추궁에 자신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생 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는 겁니다. 의원님,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고 저는 총수가 아닙니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자금을 일으키는 거고 그 자금을 받은 투자처들 를 관리하는 겁니다. 재산이 14조라는데 좀 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법인 가치를 매긴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유동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채를 외조화시킨 약탈적 펀드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낸 건 청산 의도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단의 정말 그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어떤 징벌적 제재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해 대우 요구 등 갑질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는 배달의 민족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정책상으로 최해 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설정은 업주님들이 직접 하십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가 직접 설정해 드린다고 녹취록에 나와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제가 그건 저희 회사 정책이 아니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민은 라이더용 앱을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개발한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 앱보다 불편하고 오류가 많은 앱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용료를 본사에 주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추궁의 배민은 철회가 아닌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제주에서는 때 아닌 가을 벚꽃이 피었습니다. 봄의 대표적인 꽃이 계절을 잊은 이유,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연분홍빛 벚꽃이 피었습니다. 다른 나무에도 꽃봉오리가 맺혀 봄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주에서는 노란색 여름꽃인 황근도 활짝 피었습니다. 모두 제철이 아닌 10월에 피어난 겁니다. 이처럼 계절을 혼동해 꽃이 피는 현상을 불시개화라고 합니다. 최근 이어진 이상 고온에 식물들의 생체 시계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지난달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잇따르고 10월에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10월까지 영향을 주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유입되어 높은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불시개화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작은 곤충들, 조류, 그리고 야생동물 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숲의 건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됩니다. 벚꽃이 가을에 피면 다음 봄에 피지 않기 때문에 봄 축제 등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에 핀 벚꽃은 환경을 위해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브라질의 대표한 홍명보호가 피파 랭킹 37위 파라과이를 꺾고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편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경기 내용 전해주시죠.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파라과이를 꺾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15분 이명재의 크로스를 상대 수비가 잘못 걷어내자 엄지성이 오른발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엄지성의 A매치 통산 2호 골입니다. 전반 43분에는 우리 수비가 실수했지만 김승규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로 실점을 막았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이 빠지고 이강인과 오형규, 조유민이 투입됐습니다. 대표팀은 추가골 기회를 잡았지만 골은 터지지 않았고 후반 25분에는 파라과이가 오히려 동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위협적인 프리킥이 골대를 강타했고 헤더가 크로스바 위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파라과이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지만 대표팀은 실점 위기를 넘겼고 후반 30분 오영규가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까지 제치고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파라과이는 공격 기세가 꺾였고 대표팀은 파라과이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대표팀은 오는 12월 본선 조추첨에서 포트2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브라질전 대패 영향인지 2만 2천여 명의 관중만 입장해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SSG를 제치고 플레이오프에 올라 한화와 한국 시리즈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디아즈가 화끈한 홈런으로 준 플레이오프 4차전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입니다. 삼성은 7회까지 삼진 9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킨 후라우도의 역투와 3회 김지찬, 6회 디아즈의 적시타를 앞세워
2대0으로 앞섰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온 8회 초, 삼성은 구원으로 나온 김태훈과 이승현이 흔들리며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SSG는 정준재의 볼넷과 대타 오태곤의 안타에 이어 박성환이 동점을 만드는 2루타를 쳐냈습니다. 홈 송구가 빠지며 노어 3루의 역전 찬스. 여기서 배찬승과 이호성이 SSG의 중심 타선 상대로 동점을 지켜낸 게 승리로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8회 말 투아웃 이후 구재욱이 볼넷으로 걸어나갔고 디아즈는 호쾌한 스윙으로 이로운의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공을 담장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결정적인 홈런포로 디아즈는 준 플레이오프 MVP로 뽑혔습니다. I think it's gonna be one of the best home run on my career. So I think it's gonna be like a tight situation to hit it. So I mean at that moment it was too much energy to my body. So it was amazing. 다음 타자 이재현은 초구를 노려쳐 한 번 더 아치를 그리며 팀의 플레이오프 행을 자축했습니다. 김재윤이 9회를 책임진 삼성은 5대2로 승리해 3승 1패로 SSG를 제치고 정규리그 2위 한화와 한국 시리즈 진출 뒷목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위기를 우리 젊은 선수들이 막아주면서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고 그 흐름을 우리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게 9회에 역전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SSG 김광현은 5회까지 1실점에 삼진 5개를 잡아내 통산 포시즌 최다 탈삼진 타이기록을 세우며 투혼을 불살랐지만 아쉬움 속의 동료들과 함께 가을 야구를 조금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김천 이승원이 2달 연속 K리그에서 가장 빛난 영건에 뽑혔습니다. 김천 미드필더인 이승원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최고의 영플레이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승원은 선두권 맞대결이었던 전북과의 30라운드 경기에서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어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영플레이어상 2달 연속 수상은 2023 시즌 양현준, 2024 시즌 양민혁에 이어 역대 3번째입니다. 한국 여자 탁구가 2025 아시아 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중국에 막혀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인도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신유빈과 이은혜, 김나영을 내세웠지만 세계 최강 중국에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이로써 준우승을 차지했던 2023년 평창대회 이후 2년 만에 준결승에 올라 공동 3위에 주는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요즘 비가 정말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에 이어 오전에는 전남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충청, 이남으로,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수도권 등 곳곳에서는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기 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와 경북 남부에 최고 40mm가 되겠고 다른 지역은 최고 50에서 60mm로 가을비치고 양이 많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4도, 부산 26도로 비가 일찍 시작되는 전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고 다른 지역은 3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영동은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금요일 밤부터 주말 오전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